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이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대한민국 현대 범죄사의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되었다. 72세의 이모 씨가 귀가 도중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을 때 아무도 이것이 5년에 걸친 처참한 살인 행각의 시작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역사학자로서 이 사건을 돌아보면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사건은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단면, 수사기관의 역량과 한계, 과학수사의 부재, 그리고 인권의식의 미숙함을 모두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3km 이내에서 10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범인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려 성폭행 후 살해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선택했다. 13세부터 71세까지 직업과 사는 곳이 각기 다른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1986년 9월 15일 1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이를 단순 살인 사건으로 취급했다. 당시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에게도 수사기관에게도 생소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유사한 수법의 살인이 연속해서 발생하자 경찰은 마침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같은 지역에서 1년의 연쇄강간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7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의류로 결박한 후 강간하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일부 수사관들은 이 강간 사건과 후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했으나 깊이 있는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고 주로 탐문수사와 용의자 압박에 의존했다. 더욱이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정부는 큰 사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 수집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6차 사건 1987년 5월 2일 이후 민심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정부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하였다. 연인원 205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으며 2만 1000여 명의 용의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 동원이었으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중구난 방식으로 인원이 투입되어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과학수사의 부재였다. 오늘날 연쇄살인 사건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DNA 감식이나 범죄 심리 분석 프로파일링 같은 기법이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화성 사건이 발생한 1986년은 세계적으로도 DNA 신원 확인 기법이 영국 레스터 대학교 알렉 제프리 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된 시기였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전무했고 겨우 채취한 증거도 제대로 보존하거나 분석하지 못했다. 당시 국내에는 DNA 검사 시설이 없어 정액 샘플을 일본에 보냈으나 DNA 패턴을 기록해 두지 않고 용의자가 나올 때마다 새로 검사를 해 결국 샘플이 소진되는 실수를 범했다. 두 번째 특징은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 범인을 빨리 검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가혹행위와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 예로 명목은 당시 16세는 1988년 1월 수원 화서역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피해자의 폐에 물이 차 있고 신체 여러 부위에 피멍이 있었다고 밝혀 물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었음을 암시했다. 또 다른 사례로 화성 2차와 7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박 모 씨 당시 29세는 일주일 동안 화성 사건의 사진첩을 반복해보며 현장 정황을 외우게 한 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사례는 수십 명에 달했다. 윤성여 씨 당시 22세는 8차 사건 1988년 9월 16일에 범인으로 몰려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나중에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윤 씨의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이 파괴되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의 배경에는 1990년 10월 노태우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다. 이 정책은 범죄 검거율을 인사에 반영하며 실적 위주의 수사를 장려했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짜맞추기식 수사였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음에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별건의 강제추행이나 절도 등의 혐의로 주민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런 무리한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고 41명이 고초를 겪었으며 그중 4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들의 가족까지 사회적 낙인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 가혹행위, 자백 강요, 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깊은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과학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심지어 미신에 의존하기도 했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라는 문구를 써놓은 허수아비를 세우기도 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괴담이 퍼졌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비 오는 날 밤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죽인다는 이야기였다. 이 괴담은 실제로 빨간 옷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게 했고 비 오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당시 학교들은 여전히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했는데 이는 여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89년 7월 수원 오목천동에 거주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되어 후에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화성 연쇄살인과 연관되지 않았으나 후에 이춘재의 자백으로 동일범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공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생생히 재현되었고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으로 남았다. 사건이 해결되는 전환점은 2019년 7월 15일에 찾아왔다. 새로 개발된 잔사 DNA 증폭 및 복원 기술로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를 추출하고 이를 교도소 수감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인물이 발견된 것이다. 그 인물은 바로 이춘재였다.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0년 이상 복역 중이었다. 이춘재의 DNA는 9차 1990년, 5차 1987년, 7차 1988년 사건의 증거물과 일치했다. 처음에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프로파일러들의 심리적 접근과 명백한 DNA 증거 앞에서 결국 2019년 10월 1일 자백하게 된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9건뿐만 아니라 8차 사건까지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했으며 추가로 다른 살인 사건들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0년 7월 2일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춘재가 자백한 48건의 범죄 중 14건의 살인 사건과 9건의 성폭행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밝혀진 살인 사건 4건은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공 강간 살인 사건, 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 사건이었다. 이춘재는 사건 당시 23세 28세였으며 놀랍게도 3번이나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그때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1986년 8월 초등생 강간 사건, 1988년 9월 8차 사건, 1989년 7월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과학수사의 한계로 그의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 8월 8일 이후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전면 백지화되었으나 이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춘재는 이미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므로 가석방 신청을 모두 불허하는 방법으로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연쇄살인범이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석방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사건의 진정한 비극은 정의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점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30년 넘게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고 누명을 쓴 이들은 인생이 파괴되었으며 범인은 법적으로 화성 연쇄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닌
한국 사회와 수사기관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제대로 된 과학수사 시스템이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사건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의 사례들은 후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반이 되었다. 더불어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으로 남아 문화예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비롯해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암흑면, 권위주의적 수사 방식, 과학수사의 부재, 인권의식의 미숙함을 모두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해온 한국 사회의 모습도 보여준다. 2019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비록 어두운 역사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빛으로 남을 것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제로 남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끈질긴 진실 추구와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마침내 범인이 밝혀졌고 부분적이나마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 범죄사의 블랙홀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과학수사의 중요성, 인권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역사학자로서 이 사건을 기록하며 우리는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무고한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되새긴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온 우리 사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